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159페이지에 보면 분사무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사무소. 네, 159페이지. 중개사무소, 네, 분사무소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사무소는 관할구역 안에 2대, 1개만 둘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천에 등록을 하면 사무소는 이천시 안에 두어야 됩니다. 딱 1개밖에 안 됩니다. 만약 사무소 2개, 3개 둘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굳이 자격증 여러 개 딸 필요 없이 한 명만 따가지고 사무소 2개, 3개 차려가지고 다른 사람 근무하라고 하면 되겠죠? 몸은 하나인데 여러 군데서 동시에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하나밖에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분사무소가 뭐냐면 지점 개념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그래요. 일반 회사는 지사라고 하죠. 은행은 지점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들도 외국 법인을 사실은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뭐 스타벅스 이런 것들은 보면 스타벅스가 지금 여기도 강주, 이천에도 여러 개 있죠. 1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천시 전체 4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설치해도 되는데 중개업소는 분사무소 마음대로 2개, 3개 못 둔다고요? 하나밖에 안 돼, 시군구에. 이런 규제를 하니까 실제 시골 같은 데는 분사무소 둘 필요 없고 서울에는 예를 들어서 잘 되는 데는 여러 개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못 한다고요? 시군구별로 1개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법인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름만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대형 법인이 들어온다면 그 분사무소를 여러분들이 먼저 선점하면 다른 사람이 분사무소 설치 못 하잖아요. 그 외국 법인들이 외국에서 이거 좀 바꿔달라고 하고는 있어요. 사업성을 회사에서 판단해가지고 알아서 둘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법으로 시군구별로 1개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뭐 정부에서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죠. 그만큼 이제 상권을 확보해 주겠다. 뭐 좋은 이론적으로는 뭐 좋게 상권을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이기는 한데 시장 경제 원리에는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옛날에 없다가 생긴 제도인데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파라솔, 천막,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 파라솔, 천막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던데요. 지금도 그 있는데 옛날하고 다른 점을 보면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데 그 다른 점을 보면 옛날에는 파라솔 천막에도 다 중개사무소 그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놨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근데 지금은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게 설치해놨어요. 왜냐하면 설치하면 처벌받으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그럼 왜 파라솔을 설치하냐? 지금 굳이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그 업무 대행사에서 나와서 영업을 하러 다녀요. 중개업소 다니면서 파라솔 설치한 중개업소에 MGM 한 건당 3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MGM이 뭐냐면 한 명 소개시키면 그래서 제가 경험한 데는 용인 한숲시티 인터넷에 한번 치보세요. 이게 한숲시티라고 있어요. 한숲시티 용인 한번 치보세요.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여기가 6,800세대 그 당시는 6,800세대 우리나라 거의 최고 수준이었어요. 한 단지가 6,800세대면 지금은 최고 지금 큰 게 아마 가락동 헬로우시티가 아마 지금 최고 클 거고요. 둔촌 주공이 지금 다 짓진 않았지만 최고 우리나라 세대수 많죠. 12,000가구 정도 되니까 한 단지가 아파트 단지가 보통 한 1,000세대 넘는 단지를 분양받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죠. 1,000세대 넘는 데가 좀 비싼 걸로 알려져 있어요. 통계가 세대수가 많으면 요즘은 커뮤니티가 잘 돼 있더라고요. 안에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세대수가 많아야 그게 타당 수익성이 나오잖아요. 어떤 데는 수영장 같은 경우도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요즘 짓는 분양하는 아파트는 보면은 목욕탕, 네, 목욕탕 있어요. 목욕탕은 있고 그래 수영장 있는 데는 잘 없는데 목욕탕은 있는데 그 공짜는 아니고 아마 목욕하는데 한 1,000원이나 뭐 500원이나 낼 수도 있을 거예요. 돈을 안 받으면 또 이용 안 하는 사람이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될 거예요. 최저 아마 그렇게 비싸게는 받지 않을 거고요. 있어요. 용인 한숲시티. 여기 제가 분양 대행을 해봤는데 MGM 300만 원 받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막 한 모델하우스에 5만 명 오고 그랬어요. 하루 방문객이. 왜 그렇게 했어요? 홍보를 엄청나게 하니까 그래요. 안 좋은데 위치가 엄청나게 안 좋죠. 이게 용인 한숲시티. 오히려 오산에 가까워요. 오산. 경기도 오산에 가까운데 엄청나게 교통도 안 좋고 완전히 허벌판에 그냥 논밭에 산에다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데리고 오면 그 하면 뭐 한 몇만 원치 줘요. 홍보물을. 뭐 그 선물 세트, 치약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비누 막 이런 거 선물 세트 한 명한테 카카오톡 문자 보내면 한 2만 원 줬어요. 그래서 저 한 10명한테 보내고 한 100명한테 보냈어요. 100명한테 보내고 몇 박스 받았어요. 100명한테 카카오톡 보냈더니만 받은 사람이 스팸으로 신고해가지고 제가 카카오톡 일주일간 사용 중지되더라고. 이거 카카오톡은 문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은 여러 사람이 지금 스팸 보냈다 이러면 중지되더라고요. 그냥 한번 중지당해봤어요. 이거 여러 군데 한 100군데 동시에 보내고 쉽잖아요. 여러 군데 동시에 보내기가. 그래버리고 그냥 상품만 받으려고. 그 이거 어떻게 하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알려고 이걸 해봤어요. 하니까 이제 그 당첨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나가면 거기다가 서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여자분들 알바생들 고용해가지고 이게 쭉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통로에 이거 피 받아드리겠습니다. 연락처만 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아요. 가는 손님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전화번호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해요. 그 전화번호 분이 분양받으면 이제 300만 원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자꾸 교육공개사가 피 받아주겠다 이러니까 여기 분양받으면 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청약 당첨만 되고 계약을 안 해버린다고. 청약만 하고 계약을 안 한다고요? 워낙 청약 안 할까봐 청약하는 거 청약금 다 돌려준다 해서 계약 안 하면 여기는 용인 한숲시티는 그러니까 뭐 청약 경쟁률은 50대 1이었는데 계약은 미계약 나버린 거예요. 그 미계약 안 나도록 그 뭐 개업공개사들이 여러 명 와가 줄 서가지고 이제 피 받아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좀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쏘가가지고 일반인들은 다 분양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 당시 분양가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800만 원 가까이 했어요. 그 당시 주변 시세에 500평당 500도 안 하던데 지금도 아마 그 지금 몇 년 한 5, 6년, 5년은 넘은 것 같은데 지금도 아마 별로 비싸지 않을 거예요. 그 시세 아마 시세 호갱노노에 들어가면 시세 다 나오잖아요. 호갱노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세 얼마인지. 호갱노노 여기 들어가면 시세 다 나오거든요. 아마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다른 데는 거의 뭐 2배 이상 다 올랐잖아요. 분양가 대비. 여기는 분양가가 거의 한 아마 3억은 넘었을 거예요. 3억이 아니고 3억. 그 당시 3억이면 산에 완전히 논밭에다가 3억 받는 건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그 당시 분양가로 보면. 지금이야 뭐 분양가 비싸지만은. 자 어쨌든 그래서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이게 뭐냐면 뜰다방 파라솔 천막이에요. 설치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설치하면 안 되고요.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사무소 옮기는 것도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등록도 옮기면 신고해야 되죠. 동사무소에 똑같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거하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 정에 신고합니다. 이천에 있다가 광주로 옮겼으면 이전 후의 등록관 정에 신고를 합니다. 옮기고 나서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2개입니다. 등록증 원본,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즉 이천시장한테 받은 등록증 경기도 광주시장한테 반납하고 광주시장한테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처음에 개업할 때도 사무소부터 먼저 확보해야 되고요. 이전할 때도 사무소를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제출하면 되겠죠? 그럼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입니다. 지금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2가지, 송부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여기 송부하는 서류 3가지 있네요. 송부하는 서류 3가지. 이런 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입니다. 송부하는 우리 주민등록공개도 옛날에는 주민등록공개면 옛날에는 전출 신고하고 전입신고했죠. 근데 지금 전입신고만 하는 것처럼 이전하고 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면 우리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 인감대장 이런 거 자기들끼리 송부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행정관청끼리 송부하는 거예요. 서류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자,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입니다. 휴폐업. 이게 공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휴업도 마음대로 못하고 사무소 옮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휴폐업도 신고를 해야 되고 사무소 이전하는 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휴폐업이 192페이지 192페이지에 있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되는데 휴업, 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휴업하려면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근데 재개 신고는 휴업했다가 업무를 재개하겠다는 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왜?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 신고를 하니까 반납 안 합니다.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고 또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모두 휴폐업은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휴업은 3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3월 이하는 휴업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휴업했다고 써붙이는 거 보셨어? 못 보셨어요? 지나다니면서?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휴업을 하는 중개사무소를 못 봤습니다. 딱 보기는 봤습니다. 일주일 휴업한다고 부모님 상당해가지고 일주일 휴업한다고 써붙이는 거는 봤어요. 3월 초과 휴업하는 경우 신고하라고 했는데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새로 개업한다고요? 왜? 휴업을 해도 월세 줘야 되죠? 그리고 문 닫아놓고 있으면 손님 다 떨어지잖아요. 우리 학원 지금 강의 석 달 안 해보세요. 학생들 다 가버리고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식당도 3개월 문 닫아놨다 다시 개업하면 손님 다 떨어지죠. 왔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은 이제 안 오잖아요. 이제 문 닫은 망한 줄 알고. 그래서 결론은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이런 휴업 신고하라고 했냐면 중개업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개업공개사 통계에 잡히면 안 되잖아요. 중개업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장기간 휴업하는 사람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도 만약 망해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개업소는 망해봐야
1,000만 원 이상 손해볼 건 없어요. 식당 같은 건 한번 망하면 뭐 억대 손해보죠. 인테리어하고 해가지고 한 1억 손해보잖아요. 근데 중개사무소는 1,000만 원 이상은 손해 안 봐요. 망해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새로 인수하면 물론 없는 자리 차리면 몰라도 남은 거 인수하면 인테리어 같은 거 간판 같은 거 새로 달아야 안 달아요? 안 달고 간판에다 이름만 바꿔요. 이름만 오려 붙여가지고. 이게 통계에 의하면은 그런 게 중개사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이 있고 주유소가 있고 기름 넣는 주유소가 있고요. 모텔이 있습니다. 이게 상권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모텔이 옆에 신축되면 가격이 똑같다면 신축된 모텔에 손님이 가냐고요? 아니면 단골 손님들 옛날 가던 데 계속 가냐고요? 자주 가요? 자주 가시냐고요? 이거 너무 잘 알아서 그렇죠. 신축이죠. 예, 신축으로 갑니다. 근데 식당은 음식만 똑같아요. 오래된 거 옛날에 오래된 거하고 새로 깨끗하게 지은 식당하고 어디로 가냐고요? 음식만 똑같으면. 이건 모르겠어요. 새로 지은 데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계는 단골 옛날에 가던 데 간다고 돼 있어요. 줄 서가지고 있어도. 줄 서가 있는데 사람들 기다리죠 오히려. 예? 뭐 맛 같은지 안 같은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오래된 데는 계속 먹어봤기 때문에 맛을 알고 있고 사실 새로 생긴 데는 결론은 맛이 똑같은데 처음에는 안 먹어봤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겠냐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새 집 가서 먹어봐요. 일단 와이프는 안 간다고 그래. 저는 어떤지 한번 먹어나 보자. 먹어보고 뭐 맛을 봐야 할 거 아니냐. 가자고 하니까 그 테스트하는 거 싫다. 그냥 가던데 계속 그냥 맛 정해진 데 가지 뭐 가서 실험해보고 만약 안 좋으면 어떻게 할래? 네가 책임질래? 이러면 책임 못 지겠다. 내가 무시 어떻게 책임을 지냐 이러면 그럼 가지 말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여자분들을 이제 죽을 때 다 돼가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식당도 다 정해놓고 자기 갈 때 정해놓고 어디 갈 건데 물으면 뭐 제가 가고 싶다고 말해봐야 가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묻기는 또 묻더라고. 그러면 이제 눈치 보고 저기 어디가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오늘 뭐 먹을 건데 물어보면 나는 내 먹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뭘 먹고 싶으면서 지금 묻는가 그걸 자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 여자분들은 단순히 말한 게 그게 말이 아니라 남자들은 몰라요. 단순해서 그냥 콕 찍어서 말해줘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빙빙 돌려서 말해. 추워 하면 진짜 추워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다른 걸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남자와 여자의 구조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게 좋아요. 저도 자주 싸우는데 자주 싸우는 게 오래 가요. 안 싸운다는 건 누가 한 명이 참는 거죠. 한 명이 참다가 폭발하면 이제 헤어져야 돼요. 우리는 뭐 자주 싸우니까 헤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완전히 헤어지려면 안 싸우다 한번 싸우면 헤어진다고. 어쨌든 식당은 가던 데 가고 모텔은 새로 온 데 가고 주유소는 만약에 새로 주유소가 생겼으면 저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막 보고 그 써붙여놨잖아요. 길에 그 보고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가격이 같다면 흩어진대요. 새로 생긴 데도 가고 옛날에도 가고 통계가.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는 어디에 해당되냐 모텔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식당에 해당된다고. 그 굳이 새로 중개사무소 생겼으면 저 초짜 아니냐 초보자 아니냐 해가지고 오히려 신뢰를 안 할 수도 있대요. 오래된 거 아주 계속 옛날부터 있던 부동산을 더 신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식당처럼. 그러니까 굳이 인테리어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름만 간판에 이름만 바꿔붙이면 돼요. 대표 이름만. 그러면 망해봐야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권리금 3천만 원 주고 들어왔으면 예를 들면 2천만 원, 1천만 원 싸게 하면 나간다고 금방. 망해도. 크게 위험성은 없어요. 중개사무소는. 식당 같은 거나 뭐 요식업 같은 거는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몇 억씩 들어가고 그러죠. 룸사롱 이런 거 해가지고 망하면 몇 억 손해 본다고요. 중개사무소는 그런 건 없어요. 크게. 자, 6월 초가입니다. 초가. 그래서 시험에 3월 이하 딱 2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다 이런 거 나왔어요. 맞죠? 2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 안 하고 그냥 하면 된다고요. 신고만 안 한다고 휴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신고 안 하고 하면 된다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휴업한 사람 없다고 했죠. 신고 안 하고 2달 문 닫아버리면 손님 다 떨어지고 망하니까 그냥 이제 장기간 휴업을 하면 그 중개업소라는 통계에서 지우려고 신고하라고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중개업 하다가 망해가지고 망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망해도 장사 잘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잘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긴다고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약간 거짓말 해야 되죠. 있는 그대로 다 말하면 잘 안 되죠. 그래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넘깁니다 이러면 누가 살 사람 누가 있냐고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뭐 그런 대로 완전히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런 대로 밥은 먹고 삽니다 이것만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애매하게 말해놓으면 그 나중에 그거 가지고 책임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판례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권리금 많이 받으려고 가짜로 식당인데 매출 전표를 먹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집 식구들 거 막 끊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장사 이렇게 잘 된다 한 달에 얼마 남는다 해가지고 속이면 손해배상 해야 된다. 권리금 그래가지고 많이 받으면 판례도 있다고요. 저도 요식업 뭐 학교 앞에서 커피숍 하다가 맥주 같은 거 파는 거 이런 거 하다가도 넘기면서 친구들 오라고 이제 하도 안 나가길래 친구들 오라고 해가지고 술 공짜로 주고 빨리 와라. 또 손님이 또 임차인 들어올 사람이 지금 보러 가도 됩니까 하고 연락 오더라고. 얼마 정도 후에 오는데 이러니까 1시간 후에 온다더라고. 예 오세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1시간 되기 전에 가까워 있는 사람들 막 빨리 오라고 해가 다 앉혀놓고 그냥 공짜로 다 주고 맥주하고 막 양주 이런 거 주고 있어서 커피도 파는데 맥주 양주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가지고 장사 이렇게 잘 됩니까 묻더라고. 오늘은 손님 조금 없는 편인데요. 이렇게 했더니 당장 인수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팔고 갔더니만 몇 달 있다 전화 왔더라고. 너 할 때는 장사 속인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장사가 이러더라고. 네가 장사 못하니까 안 되지 나 할 때는 잘 되는데 뭔 소리 하냐 이러니까 뭐 그대로 연락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기꾼들은 사기로 처벌 안 받아요. 어설픈 사람들만 처벌받아요. 예를 들어서 남의 돈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사기가 돼요 안 돼요? 아예 갚을 의도가 없이 빌렸으면 사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원래 이자를 한 2-3달은 많이 준다고 그러면 사기 아니에요. 내가 이자 참 많이 줬지 않냐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안 주는데 다음에 돈 생기면 줄게 하면 사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사기 치려면 처음에 이자는 1-2달은 많이 주라고. 그럼 사기 안 되니까. 임신 출산 이거 뭐 시험에 생겨가지고 나오진 않았는데 임신 출산은 우리나라가 세계 출산율 꼴등이죠 꼴등. 그래서 이제 임신 출산도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원래 6개월 초과 안 되는데 휴업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것만 한다고 애 낳는 게 아니라 왜 애 낳냐 물어보니까 이게 키우기가 힘든가 보더라고요. 키우기가 뭐 봐줄 사람 없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친정엄마 시어머니한테 맡기긴 힘들고 친정엄마한테 맡기도 괴롭죠. 애 보는 게 차라리 돈 버는 게 더 나아요. 힘들어요. 그 또 손자 보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힘들다더라고. 마음대로 때리지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엄청나게 힘들대. 지 자식 키울 때는 뭐 욕하거나 때리도 되는데 손녀는 못하겠다더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지 부모들이 와가지고 왜 때리냐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런 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데 마음대로 못하니까. 휴폐업도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행위. 이 금지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법에 금지행위를 아예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런 행위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 다음 주는 이거 11월 12월은 3시간 학원에 앉아 있는 거 연습해야 돼요. 몇십 년 동안 공부 안 하다가 이거 앉아 있으면 힘들어요. 저도 남은 강의 듣다가 결국 제가 뭐 500만 원 내고 남은 강의를 1년 걸 들어놓고 한 번 가고 안 가버렸어요. 들을 것도 없고 막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결국 다 들었어요. 또 돈 내고. 그러니까 헛소리를 한다 생각 뭐 그렇거든요. 지금 하는 거 이거 뭐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지금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참아야 돼. 헛소리를 하더라도 참고 버티다 보면 합격할 수 있어요.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알면 그것만 말하고 끝내죠. 40문제만 하면 하루만 강의하고 끝내면 되는데 뭐가 나올지 사실 모르거든요. 다양한 부분에서 나오니까 좀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게 그걸 리갈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리갈 마인드.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력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력. 리갈 마인드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11월, 12월은 너무 뭐 지금 다 암기를 해봐야 어차피 시험 볼 때까지 가지도 않아요.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인내심을 가지고 참는 것부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3시간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죠. 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안 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안 된다는 게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남 소개를 업으로 해야지. 소개, 중개업이 소개잖아요. 소개하는 걸 업으로 해야 되지. 직접 집 장사하면 안 된다고. 싼 거 샀다 되팔고 이런 거 집 장사하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도록 했겠어요? 그러면 그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개업공개사는 시세를 가장 잘 알잖아요. 계속 거기서 손님 받아봤기 때문에 얼마인지 시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개업공개사거든요. 시세보다 싸게 샀다가 시세보다 비싸게 되팔고. 그 옛날 중개업소에 물어보면 판다고 할 때하고 산다고 할 때하고 가격이 달라요. 산다 하는 사람한테는 그 가격에 사기 힘듭니다 이러고, 판다는 사람은 그 5억 받기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달랐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중개업을 하면서 손님이 와서 물으면 그냥 바로 그 화면에 매물 올라와 있는 거, 정보망에 올라와 있는 거 그 그대로 보여주고, 뭐 예를 들어서 7억부터 5억 다 다릅니다 가격.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총각 그래도 믿을 만은 하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총각 아니었는데 그냥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총각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그 가장 중개업하기 힘드는 게 개업공개사는 사기꾼이다 이런 인식이 사실은 있어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사기당한다 이런 거. 그래서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솔직하게 그냥 무조건 그렇게 판다는 사람 산다는 사람 말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고, 이렇게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다. 왜 이렇게 차이 나냐? 그 판 사람한테 빨리 팔려면은 저기 싼 것부터 다 나가니까 좀 급하시면 싸게 내놔야 되고, 아니면 뭐 여유 있으면 지금 당장 팔 게 아니면 비싸게 내놔도 비싸면 싼 것부터 다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알아서 가격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가격 깎자고 하면 기분 나쁘다. 다른 중개업소에서는 많이 받아준다는데 너는 왜 깎냐 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 깎는 걸 타당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업은 안 된다. 중개업만 된다. 중개업. 매매 중개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매매 중개하는 건 가능하죠. 중개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 집 장사하는 건 안 된다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민법에서 알면서 하는 걸 악이라고 합니다. 악이. 처음에 법을 공부하면 악이면 나쁜 마음을 가진 게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있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알면 다친다고 했죠.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라 이런 것도 했잖아요. 알지 말라고요. 악이니까 너무 코치코치 캐물어가지고 알고 있으면 악이라고요. 모르면 선이잖아요. 아니 무등록 중개업자는 모르면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인 줄 모르면 그냥 손님인 줄 알고 접수받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는 것, 이런 게 뭐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살던 아파트 처음 결혼해가지고 전 신혼집이 어디 산꼭대기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거기는 중개사무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파트에. 오래된 아파트 신축이 아니고 구축이어가지고 산에다 지어놓은 거. 요즘은 보통 아파트 단지 안에 거의 중개사무소 1개 이상은 있죠. 그 아파트인데도 그럼 어떻게 얻었냐면 옛날에 관리사무소 경비실에 가가지고 경비실에 보면 써붙여놨어요. 이거 매물 뭐 어디 몇 동 있다고. 거기를 통해서 얻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개업공개사하고 협력해가지고 계속 경비실에서 직업적으로 계속 의뢰받아가지고 돈 나눠먹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업이라는 건 직업을 하는 게 업이라고 했잖아요. 직업이 아니고 한두 번 하는 건 상관없어요. 직업적으로 하는 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최대 0.9%라고 했죠. 0.9%라도 10억짜리 한 건만 하면 900만 원입니다. 양쪽 다 받으니까 양타 친다고 하잖아요. 양쪽에 다 받으면 1800에 한 건만 하면 10억짜리.
근데 서울에서 지금 뭐 건수 거래된 거 보니까 뭐 몇천 건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한 달 내에 몇천 건 하면 중개업소가 서울에 2만 개거든요. 그럼 거의 뭐 한 10분의 1만 거래하고 나머지 중개업소는 한 건도 매매 중개는 못했다는 이야기죠. 아파트 매매만 한 달에 몇 건씩 하면 돈 벌어요. 그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통계상 지역별로 다른데요. 아파트 단지나 좀 사람 많은데 이런 시내는 한 달에 10건은 해요. 제가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막 한두 달 통계 내본 게 아니라 제가 몇 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10건은 했더라고요. 그 10건 했는데 대부분 뭐였냐면 월세 중개. 대부분 그 주택 월세나 전세 중개, 월세가 대부분이죠. 원룸 같은 거. 월세는 거래가 잘 된다 했죠. 아까 3개월마다 뭐 이사 다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상가 월세 중개. 아파트 매매 중개는 한 달에 한 건 정도밖에 안 돼요. 돈 되는 게 아파트 매매 중개하면 돈 되잖아요. 가격이 비싸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할 때는 주로 지금 우리 책에도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제가 한 중개업 할 때는 거의 2억이었어요. 2억 수도권에서 2억대. 한 84제곱미터 국민평형수가 2억대였다고요. 지금은 84제곱미터가 2천이 좀 비싼 편이죠. 신축이. 저기 레이크뷰 저거 분양한 게 아마 6억 9천인가? 인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 앞에 이번에 분양한 게 보니까 5억 9천이더라고. 분양가가 5억 9천인데 옵션하고 뭐 중도금 이자까지 하니까 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광주역 앞에 그 산에 민간임대 그 특례에 의해서 그 이제 나무 산을 갖다가 개인 산을 갖다가 장기간 개발을 못하도록 묶어놓은 걸 풀었잖아요.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기간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분양하는 게 5억 9천 했더라고요. 어쨌든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는데 제가 현업에 있어 보니까 복비는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딱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손님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보니까 전세가 제가 그때 했을 때 1억 5천에 들어왔어요. 전세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 주택인데 1억 5천에 전세 들어서 시세가 지금 1억밖에 안 해요. 지금도 떨어졌잖아요. 옛날 2년 전보다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 시점에 나가고 싶은 거에 빨리 나가고 싶어서 세입자 구하려고 하니까 구해줘야 안 구해줘요. 시세는 1억인데 이 사람 들어오는 거는 1억 5천에 들어왔고 주인은 그대로 방 빼고 나가려면 그대로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 주인은 돈 안 내줘도 되죠. 계약기간 동안은. 2년 계약했으면 2년 동안 돈 안 내줘도 된다고요. 그 세입자는 지금 이사는 꼭 가야 되는데 제가 복비는 따따블로 드리겠습니다. 거래가 돼요, 안 돼요? 못 해봤어요. 따따블 못 받아봤어요. 그 매매면 싸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참 전세니까 주인이 뭐 무조건 1억 5천에 세입자 받으라고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세를 비싸게 들어가면 나중에 방 뺄 때가 힘들어요. 나중에 뺄 때 시세가 어떻게 역전세, 그 역전세라고 하잖아요. 들어올 때보다 더 비싼 걸 역전세. 집 팔아도 전세금 못 내주는 걸 깡통전세라고 하고요. 그래서 역전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세계적으로 전세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다 월세라고요. 그 전세가 굉장히 위험해요. 돈이 묶이고 이게 마음대로 내가 이사를 못 가요. 세입자들이. 이론적으로는 계약기간 끝나면 주인 돈 내줘야 되지만 뭐 돈 없어서 못 주겠다 한다고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 받아야 준다고 하면 소송해도 1년 넘게 걸린다고요. 막상. 그럼 바로 그 뭐 뚫는 계약기간 끝났다고 다른 데 집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많아. 이게 지금 현 집을 빼지도 않고 그랬다가 계약금 날리는 거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만약에 집을 갈아타게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집을 먼저 팔고 새로운 집을 사야 되죠. 사는 거는 돈만 있으면 쉬워요. 당장 살 수 있다고. 지금 한 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돌아다니다 보면 있어요. 당장. 근데 파는 거는 한 달 안에 못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파는 것부터 먼저 팔아야 되고 새를 방을 빼려면 먼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되겠죠. 집부터 먼저 들렁 새로 샀다가 기존 집 못 팔아가지고 지금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것도 뭐 예를 들면 2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2년 안에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하냐. 안 팔리는데 봐달라. 그거 봐주는 거 없어요. 그거는 개인 사정이에요. 법 만들지 당시에 뭐 예를 들면 2년 안에 팔아야 된다, 3년 안에 팔아야 된다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되죠. 그 지금 같은 데는 안 팔리니까 이제 보통 교환 거래를 하더라고. 교환. 그런 똑같은 사정이 있는 사람 비슷한 집끼리 서로 바꾸는 거예요. 교환 거래. 그 정부에서는 교환하는 것도
그거는 매도한 걸로 보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또 있고, 아니면 또 집을 분양받으면서 1주택자는 그 판매를 처분 조건으로 처분 서약을 하고 분양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처분이 안 돼가지고 지금 골치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자, 어쨌든 그럼 더블로 준다고 하면 받으면 되냐고요. 그래도 안 된다고. 어떠한 명목으로 해도 안 돼요. 그 더블로 준다 해놓고 나중에 돈 줄 때 되면은 그거 불법이라서 무효인가 알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가 알죠.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예요. 살인하면 사람 죽여주면 1,000만 원 주겠다. 그런 거 효력 있다 없다? 없어요. 강행법규 위반이잖아요. 법에 위반되는 그런 거는 약속해도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뭐 복비 더블로 주겠다, 더블로 주겠다 해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약속해도 소용없어요. 거짓말한 거 이거 참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는데 참 어려워요. 진실을 다 말하면 거래가 안 되고 또 거짓말하면 책임져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그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살인사건 난 게 있었어요. 살인사건 난 집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 쓰레기 버리러 가니까 옆에 집에서 그 집에 알고 들어왔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데요? 뭐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 모르면 그냥 모르는 게 낫다. 뭐 그냥 말 안 하겠다는 거. 더 궁금하잖아요. 뭔지 말해봐라 하니까 또 말해준 거예요. 그걸 말을 안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부싸움하다 그 살인사건 나가지고 팔았는데요. 그 모르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중개업소에 가서 항의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판례는 손해배상 해야 된다. 중개업소에서. 살인사건 났다는 걸 말했다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함으로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치게 하는 행위를 했다. 그렇다고 거기 살인사건 난 집이다 하면 그래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판결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거래에 비춰볼 때 특별히 가격이 싸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된 은행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특약으로 계약서에 살인사건 났다는 말은 차마 적지 못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세보다 싸게 거래하기로 함 이런 걸 특약으로 밑에 적어놓고 읽어보라 소리 안 하면 안 읽어볼 수도 있거든요. 특약이 특별히 약속하는 게 특약이잖아요. 특약은 빨간 글씨로 적어야 돼요? 아니면 같은 까만 글씨로 적어야 돼요? 예, 까만 걸로 적어야지. 빨간 걸로 적어버리면 보잖아. 이게 뭔데 보고 보면 이제 계약 안 하겠죠. 시험에 나오면 못 보게 까만 걸로 적어야 된다. X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약이 안 되니까 말하면 계약 안 되죠. 지금 강호순 씨 그 마지막에 살던 집 아직도 거래 안 됐어요. 안산에 개 키우면서 살던 집. 살인범이라 생각하니 그거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냐고 무서워서 그런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이 사는 집.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최진실 씨 저 방배동 집도 뭐 거래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면 거래 안 되고 몰라야 되는데 또 몰라가 속이면 책임져야 되고 그 개업공개사가 항상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갈등을 느끼게 된다고요. 진실을 다 말하면 거래 안 되니까 돈을 못 벌고 그렇다고 속이면 또 책임져야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슬기롭게 극복해야 돼요. 근데 속이는 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한번 속여보니까 쉽더라고요. 저도 중개업 해보니까 저도 이거 보수 절대로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원룸 한 건 중개하면 원룸을 하면 세입자한테는 10만 원 받는데 주인은 한 30만 원 정도 줘요. 근데 주는데 현금으로 가져와서 주는 거는 받았죠. 증거가 없으니까 나중에 오리발 내밀으면 되니까. 근데 통장으로 입금식이 준다고 하니까 못 받겠더라고. 증거가 남잖아요. 이거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래 안 받았더니만 그 건물주가 다른 중개업소에 이야기한 거예요. 저기는 안 받던데 왜 너는 받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개업소에서 또 저 왕따 시키는 거예요.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망하게 만들겠다. 그 다음부터 받았어요. 내 혼자 독야청청 혼자만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맑은 물에는 또 물고기가 못 산다는 말도 있죠. 참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나는 안 받고 싶지만 다른 중개업소에서 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따 시키는 거예요. 이 중개업소에서 왕따 시키는 게 굉장히 심해요. 시험에 나오면 절대로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되고 현업에 나가면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받고 봐야 된다. 시험에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X. 시험하고 현실하고는 다르다는 거. 가격도 속이면 안 됩니다. 근데 가격 많이 속이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근데 시험에 나오면 절대로 속이면 안 된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업을 하면 안 된다. 분양 관련 증서가 뭐냐면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법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주택상한사채, 철거민 증서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물딱지라고 들어봤어요? 아마 모르면 인터넷에 치봐요. 물딱지, 조개딱지 치보면 나와요. 조개딱지는 조개밭 잡던 사람한테 저기 송도, 신도시나 이런 데 딱지 줬어요. 그 입주권. 그게 조개딱지고요. 물딱지는 뭐냐면 지금 금단 신도시가 원래 금단 1신도시, 2신도시가 노무현 정부 때 계획이 1200만 평인가 그랬는데 600만 평으로 줄어들었어요. 계획이 반으로. 그럼 거기에 옛날에 그 원주민들한테는 딱지가 나오잖아요. 입주권이. 근데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1200만 평에서 반이 줄어들 버리니까 나올 걸로 예상됐고 거래를 했는데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물딱지예요. 물밖에 안 나오니까. 딱지가 안 나오는 게 물딱지라고 원래는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물딱지가 나오는 게 조건이 있다고 뭐 예를 들면 무슨 공고일 전에부터 거주하거나 뭐 이런 그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에 만족을 못 해가지고 안 나올 수가 있겠죠. 딱지가. 여기도 이천역 근처에 앞으로 개발할 거 아니에요. 역세권. 역 근처에 거기 있던 원주민들한테 토지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딱지가 나온다고요. 대토권 이른바 딱지가 나온다고요.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거는 중개하면 안 됩니다. 동호수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가능해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어디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딱지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거래하면 안 됩니다. 물딱지 안 나와요? 찾아봐요. 나오죠.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온다고. 물딱지도 나오고 조개딱지도 나오고 제가 하는 말은 다 나와요. 다 검증된 단어만을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 자꾸 찾아보시면 돼. 모르는 단어 나오면.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현업에서 많이 있는데 직접 거래 안 됩니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금쟁이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요. 직접 거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손님하고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고요. 왜 못하게 하겠어요? 직접 거래 손님하고 직접 거래. 친구하고 거래하는 건 상관없어요. 자기 집 친구한테 파는 건 상관없어요. 손님이 직구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임대업 해도 된다고 했죠. 개업공개사. 임대업 해도 되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저 방 구하려고 새 구하려고 왔는데요 하는데 내가 건물주인데 내 거 해라 해가지고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손님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요.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살 때는 싸게 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미국 같은 데 다 됩니다. 미국, 캐나다 이런 데 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하고 우리나라하고 보고 참 진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시세라는 게 뭐 각종 아까 호갱로너 이런 데 포털 사이트에 보면 다 시세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미국 이런 데는 시세 없어요. 캐나다, 호주 시세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지금 토지 같은 거 시세 없잖아요. 거의 거래 사례가 없잖아요. 옆에 토지가 거래된 게 토지는 또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잖아요. 옆에 있는 토지하고 가격이 다 다르죠. 그 시세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파트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같은 동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로얄층하고 1층하고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1층은 1층대로 거의 다 시세라는 게 있다고 대부분.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시세가 없기 때문에 팔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중개업소에 내놔요. 팔라고 내놓으면 중개업소에서 감정평가를 해요. 이게 적정 가격이 얼마이다. 이 가격이면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들이 다 사요. 그래가지고 개업공개사들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더 비싸게 팔아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못하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사기친다고 보는 거예요. 개업공개사를 못 믿는 거예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막 손님들한테 아주 싸게 사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개업공개사들이 이렇게 할까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건물주인데 세 놔야 되는데 손님한테 직접 세 못 놓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중개업소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중개보수 주고 다른 개업공개사 중개를 통해하면 그 개업공개사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사기치면 그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속인다고 보는 거예요. 직접 거래는 안 돼요. 손님한테 직접 거래는 안 된다고. 손님이 아닌 사람한테 친구한테 해도 되고요. 생활정보지에 광고 내가지고 개업공개사 모르는 사람한테 팔아도 돼요.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한테 자기 건물 팔아먹으면 안 된다고요. 손님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쌍방대리도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쌍방대리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됩니다. 법무사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민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그걸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해요.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도로법상 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다 다르다고 했죠. 마찬가지에 그래서 용어가 똑같은 말인데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등기 권리자는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매수인이죠.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줘야 되잖아요. 인감증명하고 매도인 인감증명하고 등기 권리증, 등기필 정보 줘야 되죠. 예, 근데 법무사 혼자 가서 하잖아요. 등기 쌍방대리 해가지고 하죠. 민법은 예외적으로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앉아가지고 계약서 쓰면 안 된다고요. 매도인, 매수인 안 나오고. 그럼 누가 피해봐요? 매도인, 매수인 둘 중에 누가 피해보냐고요? 싸게 거래하면 매수인이 피해보겠죠. 싸게 거래하면 매도인이 피해보고 비싸게 하면 매수인. 왜 매수인이 피해봐요? 왜 비싸게 해요?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 많이 받으려고? 그 좀 착한 개업공개사라면 무조건 비싸게 적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나쁜 개업공개사라면 물어본다고. 너 싸게 사주면 매수인한테 얼마 줄래? 나한테. 매도인한테 비싸게 팔아주면 얼마 줄래? 해보고 나한테 돈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계약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시험에 직접 거래를 하면, 쌍방대리를 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이 피해본다 하면 X에 누가 피해볼지 몰라. 둘 중에 한 명이 피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싸게만 하는 거 아니고 무조건 비싸게만 하는 건 아니고, 개업공개사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돈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그래서 쌍방대리는 안 된다고요. 일방대리는 가능해요. 한쪽만을 대리하는 건 가능해요. 매도인이 외국 가고 없는데 개업공개사한테 대리권 주고 네가 팔아달라고 하면 팔아줘도 돼요. 그건 일방대리, 한쪽을 대리하는 거. 민법에서 대리권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대리. 저는 지금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깊으면 안 되는데. 근데 뭐 크게 이해 안 되는 거는 없었잖아요. 지금 별로 이거는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은 깊은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요. 깊이 심화 강의가 훨씬 더 어렵고 이런 게 없어요. 내용 뭐 예를 들면 아까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심화되면 12일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는 처음에 기초도 10일 이내 신고고 심화 강의도 10일 이내 신고예요. 암기해야 되는 거는. 민법은 암기 과목입니까? 이해 과목입니까? 50%는 암기, 50%는 이해예요. 학계론도 암기해야 됩니다. 50% 이상은. 이해만 해가지고 풀라고 하면 힘들어요. 시간도 모자라고. 이런 것도 지금은 제가 이해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암기해야 돼. 결론만 그냥 암기해야 된다고. 앞대가리 따가지고 이거 금쟁이다 그냥 암기만 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가급적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암기는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참 투기조장, 너무나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투기조장. 투기냐 투자냐 학계론에도 나오고 법에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투기냐 투자냐의 판단 시점은 언제 투자했느냐 이걸 보고 해요. 예를 들면 개발 계획을 알고 알받게 하면 그건 투기예요. 투기. 여기 뭐 2000역 앞에 개발하는 거 알고 그게 땅 조금 사가지고 막 버티고 거품 물고 버티고 막 계속 방해하고 이러면 그거는 투기죠. 근데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부모들부터 계속 농사 짓던 땅 뭐 상속받은 가지고 나 뭐 싫다 거품 물고 나 못한다 반대해도 그거는 투기는 아니죠. 오래됐으니까. 그 단기 투기하려면은 지금 부동산 사면 안 되고요. 가격 올라간다고 하면 시그널이 되면 그때 올라갈 때 바로 사가지고 조금만 남겨먹고 팔면 된대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제가 해보니까 저는 항상 제가 사고 나면 떨어지고 팔고 나면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지금 뭐 이게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 지금 바닥인지 이제 시작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걷잡없이 올라가고 이때는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무릎에서 샀다가 어깨에서 팔아라는 격언이 있다고. 한참 올라갈 때 팔아야 되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지금은 팔라 해도 못 팔잖아요.
아무리 싸게 판다고 안 팔려요. 지금은 제가 해보니까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투기냐 투자냐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투기라는 말 들어가면 하면 안 됩니다. 투기는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입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세금 줄이려고 미등기 전매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투기 조장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그냥 미등기 해가지고 팔면 돈 낸다 해가지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사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거짓말이라기보다 예를 들면 개발계획, 허위 개발계획 뭐 이게 2000시청 확실하게 개발을 언제까지 한다 이런 말 하는 거는 그건 위험해요.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말하면 뭐 예를 들면 임야를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샀다가 3배 받고 되팔 수 있다고 속여가지고 중개했다. 금쟁이죠. 근데 뭐 2배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말 하는 건 상관없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다. 올라갈 수 있다고 한 거는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다릅니다. 법에는 시험에 할 수 있다 대신에 하여야 한다 X, 하여야 한다 대신에 할 수 있다 X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 이 법에서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법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배우자한테 말할 때도 애인한테 말할 때도 이제 조심을 하게 된다고. 하여야 한다 저는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와이프한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반대로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괜히 한다, 해야 된다,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했다가 안 하면 속이는 거 되잖아요. 투기 조장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게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예를 들면 거래가 되지도 않았는데 10억으로 거래된 것처럼 해버리고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면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사이트에 가면 10억에 거래된 걸로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 시켜놓고 실세 5억밖에 안 하는 걸 7억에 금매로 내놔가지고 자 이거 한 달 전에 10억에 거래됐다. 이런 게 많아요. 신문 보니까 양평 땅 이런 거 보면 개별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주인이 직접 판다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신문에 광고. 그런 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는 이의 신청하면 올려달라면 얼마든지 올려줘. 올려주는 건 세금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계속 보유하려면 개별 공시지가 올릴 필요 없고 빨리 단기간에 팔려면 올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게 어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살 사람한테 자 공시지가 봐라. 이걸 공시지가보다 싸게 파는 사람 어디 있냐. 개별 공시지가보다 싸게 파는 사람은 어디 있냐. 이렇게 해서 계속 해마다 이의 신청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올려달라는데 안 올려주는 건 없거든요. 이의 신청하면 다 올려줘요. 나 세금 더 내고 싶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개별 공시지가 왜 이렇게 싸게 해놨냐. 올려달라면 올려준다고요. 그래가지고 팔면 팔기가 쉽잖아요.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다 이거.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만 볼 게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의 개별 공시지가도 봐야 되고요. 안 쏘고려면 매수인은 딱 그것만 보면 그거는 일부러 이신청해가지고 올렸을 수 있다고,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하면 안 된다고 개업공개사는.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을 속여야지 한 사람 편 들면 안 된다고요. 저도 뭐 팔면서 보니까 전 제 친구가 개업공개사고 공동중개를 했는데 다른 개업공 제가 배도인인데 뭐 그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식기세척기 이런 걸 3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어요 저는. 근데 그 손대면 만약에 쓰고 이러면 뭐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막 급주고 이러더라고. 그 매수측 개업공개사가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제 친구는 매도측 제 개업공개사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자친구인데. 그래서 인연 끊었어요. 여자 남자가 친구가 되는지 뭐 지금도 친구가 서로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관계예요. 지금 저나 그 친구나. 그 친구도 저한테 필요하고 뭐 법 지금 공부 뭐 법 필요한 거 있을 때는 연락해요. 저도 연락했어요. 지금 달력 하나 구해달라고 연락했어요. 부동산 하면 지금 부동산 하고 있거든요. 달력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에 의해서 공존할 수 있을 뿐이고 진짜 친구라는 건 서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나이 먹으니까. 물론 남자들끼리도 그래요. 같은 여자들끼리나 남자들끼리도 친구 한 명만 있으면 행복한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저도 친구가 없으니까 맨날 와이프하고만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시간 보내고 있어요. 싸우면서도 친구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요게 지금 현업에서 많이 왕따 시키는 거예요. 왕따. 이게 어떻게 왕따 시키냐면 친목회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학원 출신 이런 분들도 모임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다 친목회가 결성돼 있어요. 그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정보를 교류하고, 제가 옛날에 특히 신도시가 이게 심하거든요. 왕따가. 제가 신도시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저한테 수업 듣던 분이 같은 친목회 회원이 아닌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수까지 했어요. 근데 친목회 회장이 그걸 봤어요. 근데 친목회 회칙을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비회원하고는 눈도 마주쳐서는 아니 된다, 이런 친목회 회칙이 있더라고요. 눈도 마주치면 안 된다 했는데 저는 악수까지 했기 때문에 완전히 친목회 회칙 위반으로 왕따 돼가지고 3개월 그 친목회 안에 있는 그 정보망 사용 정지시킨다더라고. 못 본다더라고. 그리고 벌금 또 100만 원 내라 하더라고. 그래서 야, 네가 판사냐? 벌금은 판사가 때리는 거지 뭐 친목회장이 벌금을 내는 게 되냐 이랬더니만 또 그 말했다고 친목회장한테 항의했다고, 부당하게 항의했다고 또 6개월 정지시켜버렸다고. 그래서 결국 망해가지고 폐업했어요. 아예 뭐 정보망을 못 보면, 이게 인터넷을 못 보게 하면은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매물을 봐야 되는데 매물 올라와 있는 거 사이트에 그걸 못 보게 막는 거예요. 그게 왕따 시키는 거예요. 왕따. 제가 저한테 수업 들었다가 인천시 부평구 상곡동에서 개업해가지고 3개월 월세만 내고 영업을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그 친목회 회칙은 또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같은 친목회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전임 사장 동의 없이는 개업할 수 없다. 3개월 안에는. 단 전임 사장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친목회 회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제 그 또 사장 입장도 이해는 되긴 해요. 직원들이 취직해가지고 매물 정보 그 고객 정보만 다 빼가지고 바로 옆에 가서 개업해버린다고, 한두 달 일만 배워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장들이 그렇게 정했겠죠. 그 보통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만두거든요. 대부분. 그럼 동해줄 사장들 아무도 없죠.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월세만 내고 계속 그 친목회에서 와서 감시하는 거예요. 개업해가지고 문 열고 있는지. 그 3개월 동안 월세만 내고, 월세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문 닫아놓고 손님들이 와요 안 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안 하나 보다 하고 안 오잖아요. 식당도 3개월 갔는데 계속 문 닫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가겠죠. 맨날 지나가는 데만 한번 볼 수도 있지만 일부러 식당은 찾아가잖아요. 맞지? 일부러는 안 찾아가겠죠.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왕따가. 그래서 저도 수없이 망한 게 다 왕따 돼가지고 망했어요. 저 잘난 척한다, 재수없다, 왕따 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망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 하면 돈 많이 쓰고 그냥 겸손하게 하고 이런 거 중요해요. 동료들이 무서워요. 그냥 손님보다도 같은 개업공개사들이 왕따 시키니까. 그래서 얼마나 왕따를 시켰으면 법조문에까지 이게 들어왔겠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왕따 시키면. 근데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현실적으로는 요즘은 그 친목회 회칙을 옛날에는 문서화했었어요. 옛날에는 회칙을. 근데 지금은 연말에 결산할 때 친목회 회칙 일금만 주고 서류로 안 줘요. 문서로 주면 그거 증거로 해가지고 누가 고발할까 봐. 그러니까 처벌받은 사례도 없어요. 그럼 친목회 회장은 소송 들어오면 친목회 회비로 가지고 소송비 내요. 지금 한번 치보세요. 인터넷에. 군포회 과징금 한번 치보세요. 이 친목회가 과징금 받은 사례가 있어요. 1,000만 원인가? 안 나와요. 군포회 과징금 치니까. 에? 5천만 원이에요? 많이 받았네. 이게 그 친목회에서 받은 게, 친목회에서 왕따 시키면 과징금 받고 징역 벌금이고 또 등록도 취소될 수 있는데 지금도 왕따 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나온 거죠. 아마 좀 오래전일 걸요 지금. 네. 제가 망한 시점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러니까 뭐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왕따 당한 사람은 이제 완전 낙인 찍히잖아요. 배반자로 낙인 찍히잖아요. 그 조직 내에서는 다시는 거기서 못해요. 개업. 그게 현실이다.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요거는 용인에서 굉장히 심해요. 요거. 용인에서는 착한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분여해서 인증서를 준대요. 올려달라면 시세대로 올려주는 거. 용인이 우리나라 신도시가 아니죠. 용인이 난개발됐죠. 수지가.
용인은 동백은 신도시예요. 동백은 계획도시예요. 동백지구는. 그렇지만 동백지구는 또 약간 교통이 좀 불편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죠. 네? 흥덕지구는 택지지구니까 계획도시긴 하네. 흥덕은. 어쨌든 수지 난개발 때문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김대중 정부 때 제정이 됐어요. 옛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옛날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국토이용관리법,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제목에서 보니까 지금은 선계획 후개발. 옛날에는 이용하는 게 우선이었다고. 수지 같은데 신도시부터 만들어 놓고 도로 만들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불가능이죠. 그 옛날에는 수지가 도시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비도시지역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이 있었어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은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지는 비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난개발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국토에 대해서 모두 개발하려면 선계획 후개발,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먼저 설치하고 이제는 개발해야 된다고요. 그 김영삼 정부 때 저 춘천 가던 데 보면 산꼭대기까지 막 집 지어놓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런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착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가지고 분야에서 뭐가 착하냐면 우리가 8억을 올려다는 8억을 올려주고 우리 말 잘 듣는 거, 그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 있는 중개업소만 이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야에 회의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중개업소 들어가 보고 우리 분야에서 준 인증서 있는 업소에만 해놔라. 그 가격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가 있어요. 저도 뭐 최근에 제가 딱 분양받고 나니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최고 비쌀 때 제가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았는데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가 다 있더라고요. 가입했는데 그 계약서 가지고 본인 인정해야 정회원 등업을 해줘요. 또 회비 내고 또 회비도 내라 하더라고. 3만 원, 5만 원. 처음에 3만 원 내라 하더만 좀 지나니까 5만 원 내라고. 지금 또 좀 더 지나면 10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 회비를. 그 회비 안 내는 사람은 글도 못 봐요. 글자. 저는 정회원인데도 글자 거의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좀 하자 하니까 돈 내고 하자. 그거 입주자 하자니까 와이프 싫다, 안 한다. 개인정보 노출된다고 그냥 뭐 못 보면 못 보고 안 하겠다. 또 그 등기 비용, 법무사 비용 있잖아요. 그것도 공짜로 해주겠다 이러더라고. 돈 내고 지목회비. 그럼 거기들 자기들끼리 단톡방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정회원들끼리. 그래가지고 뭐 가격 같은 거기서 얼마 이상 내놓자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게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적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철저하게 본인 인정을 하니까 뭐 비회원인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분양 안 받은 사람. 분양받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가격 올리자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없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격 조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분양받고 입주하면 거의 2배 올라가잖아요. 분양가 대비. 서로 담합이 되니까. 근데 단독주택은 담합이 안 되니까 거의 많이 안 올라가죠. 이건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금지행위. 시험에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